지금 대한민국 독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에서 47km 떨어진 해역의 함정 12척을 집결시켰습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강경 대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한국은 침묵하는가? 무엇을 지켜본다는 것인가?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양전략연구소 소장 박진우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 해양방어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작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는 전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국가가 어떻게 조용히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저는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것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 집결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던 그 순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양전략연구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러니까 1994년 이 연구소에 막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선배 연구원들을 따라 독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조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배들이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생태계 조사치고는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30년 후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저는 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군사훈련 발표 3시간 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김서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15년간 한일 외교 최전선에 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소장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됩니다. 청와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서연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강경하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준비하고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거론하고 군함을 파견할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오후 1시 해군작전사령부 참모 최민호 대령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20년간 해군 정보전을 담당한 전문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87개 지점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해저 250m 깊이에서 모든 신호가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는요? 0.3% 이하입니다. 최민호 대령이 답했습니다. 1985년에 설치한 1세대 시스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가까이 된 장비가 아직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40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985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국회도, 심지어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몰랐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도 해저에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요. 오후 3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실.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김서연 국장, 최민호 대령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 전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함정들은 독도에서 47km 떨어진 공해상에 있습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들의 훈련 범위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32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소장, 우리가 준비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독도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님,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은 독도 인근 해역에 87개의 무인 해저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해저 250m에서 420m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50km 내의 모든 수상함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소나, 레이더, 수중 음파 탐지, 자기장 센서를 결합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2척의 정확한 위치, 속도, 진행 방향이 모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주파수, 통신 암호 패턴, 심지어 함장의 명령 시간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민호 대령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40년간 3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저 항해 성명이나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카드를 꺼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을 때입니다. 독도 18km 이내로 진입하는 순간 그때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서연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사 정보가 모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일거양득입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이 독도 18km 이내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침묵을 유지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해저 감시 시스템의 존재를 공개한다. 동시에 유엔과 국제사회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일본 함정 세척이 독도 방향으로 2km 더 접근했습니다. 현재 45km 지점입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30년 전 독도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호 대령이었습니다. 소장님,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보 분석관 토마스 앤더슨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리하군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날 밤 11시, 일본 NHK 뉴스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상한 침묵,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여유를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최민호 대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소장님, 일본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방향으로 전속력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재 거리는요. 40km입니다. 그리고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연구소로 갑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건드려선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새벽 6시 30분 해양전략연구소 통합상황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12개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의 움직임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들이 점점 독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리 38km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속도 18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15분입니다. 독도 32km 지점까지요.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최민호 대령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일본 측 통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반응이 없는 것을 약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본 거군요. 바로 그때 김서연 국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트렌드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하나, 독도를 지켜라, 일본에 강력 대응하라. 분노의 댓글들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정부 비판 일색이더군요. 소극적 대응, 외교 실패, 안보 불감증. 온갖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서연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함 파견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시간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긴급 질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니까요. 40년간 준비해온 것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오전 8시 긴급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 옆으로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32km 지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대기 중입니다. 독도에서 15km 떨어진 위치에 구축함 2척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미국은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지켜보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일본 편입니다. 공해상 훈련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소장, 국민들의 압박이 거셉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입니다. 일본이 18km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공개하면 그들은 훈련을 중단하고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카드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최민호 대령이 보충했습니다. 일본이 18km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 일본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장관, 보도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일본 함정들이 32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스크린을 확대해 보니 정말 붉은 점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왜 멈춘 거죠? 데이터 분석 팀장이 답했습니다. 통신 분석 결과 일본 함대 사령관이 도쿄 본부와 교신 중입니다. 다음 단계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여전히 32km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1998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일본 어선 수십 척이 독도 인근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해경 함정을 보냈고 외교 항의를 했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제사회는 무관심했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조업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와 의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해저 감시 시스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이미 198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8년 이후였습니다. 정부는 비밀리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연간 80억 원씩 26년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87개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반경 150km를 완벽하게 커버했습니다. 해저 250m에서 420m 깊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압 600기압을 견디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30년간 작동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밀도였습니다. 오차 범위 0.3% 이하였습니다. 10km 떨어진 잠수함의 엔진 소음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함정의 배수량,
속도, 진행 방향은 물론 심지어 선체의 재질까지 분석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물러난다면요. 만약 32km 선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간다면요. 우리의 준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일본 함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움직입니다. 독도 방향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속도는요. 15노트입니다. 현재 거리 31km, 30km, 29km. 상황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점점 독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최민호 대령이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작전 사령부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 국장도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28km, 27km, 26km. 붉은 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5km, 24km, 23km.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오세요. 18km까지만 오세요. 오전 11시 45분, 일본 함정들이 2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18km까지 2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박 소장,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20km까지 왔다는 게 알려졌어요. 국회에서 난리입니다. 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실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아니, 3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박이 거셉니다.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장님, 30분만 더 주십시오. 18km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5km, 19km, 18.8km. 바로 그때 일본 함정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감속 중입니다. 현재 거리 18.5km. 속도 8노트로 감속.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500m만 더 오세요. 최민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일본 함대 사령관이 다시 본부와 교신 중입니다.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18.5km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나 봅니다. 18km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걸 그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을 준비했는데 500m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오 12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 함정, 독도 18.5km까지 접근.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 국회 긴급 본회의 소집 결정.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 국회의원, 동료 교수들 모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크린만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전히 18.5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다시 움직입니다. 전진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속도는요. 12노트. 현재 거리 18.3km, 18.1km.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8km, 17.9km, 17.8km.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모든 데이터 공개 준비. 최 대령, 국방부에 연락하세요. 김 국장, 외교부 성명 발표 시작하세요. 상황실이 일순간 활기를 띠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4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모든 움직임, 통신 기록, 레이더 신호, 심지어 함장들의 명령 시각까지. 저는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 함정 12척이 독도 18km 지점을 돌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12시 47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에는 국내외 언론 150여 개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서연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2척이 독도에서 17.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서연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85년부터 40년간 구축해온 해양 영토 수호 시스템의 존재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해저의 3D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7개의 붉은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각 점마다 설치 연도와 기능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서연 국장이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귀국의 함정 12척 모든 움직임이 지난 48시간 동안 완벽하게 포착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항적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함정의 이름, 배수량, 속도, 진행 방향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각 함정의 레이더 주파수, 통신 암호 패턴, 심지어 함장의 명령 시각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공개된 것입니다. 일본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김서연 국장이 답했습니다. 1985년 첫 번째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4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독도 인근 해저 250m에서 420m 깊이에 총 87개의 무인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반경 150km 내의 모든 수상함과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3천억 원입니다. 40년간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습니까? 김서연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말이죠. 하지만 일본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연구소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최민호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일본 함대에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각 철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보니 정말 붉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속도 20노트였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오후 1시 30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40년간 비밀 해양 감시 시스템 운영. 일본 함대의 모든 정보 포착. 세계 최초 해양 영토 통합 관제 기술. CNN은 3시간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BBC는 한국 기술력 재평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준비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요. 오후 3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정보 분석관 토마스 앤더슨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상관들 앞에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40년간 비밀리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 놀라운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입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토마스 앤더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위성과 항공 정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에서 접근했습니다.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군요. 토마스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같은 시각 일본 도쿄 방위성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대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전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정의 위치, 속도, 통신 내용까지요. 이건 재앙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1985년부터입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위대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SNS에서 자긍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 일색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충했습니다. 국회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전략적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소장, 40년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오후 7시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시스템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베트남 87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호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섬나라들이 적극적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자국 영토 보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김서연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화적 기술 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 전 젊은 연구원이었던 제가 독도 바다에서 선배들의 야간 작업을 지켜보던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진우 소장님이십니까?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정보 분석관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40년간 비밀을 지키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토마스 앤더슨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9시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한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완전한 후퇴였습니다. 도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대령과 김서연 국장이 함께였습니다. 최민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서연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40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들이 더 있습니다.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대한민국은 지금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단 한 번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8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독도 사태 이후 87개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평화적 기술 개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다시는 독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를요. 저는 지금도 후배 연구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30년 후에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하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준비가 더 궁금하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